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이번 주부터 회전교차로, 그중에서 차선이 2개인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꾸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얽히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혼돈의 회전교차로 기획보도 보시겠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한 아파트에선 3년 전부터 매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법률방송에서 이번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경위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회전교차로, 그중에서도 차선이 2개인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우선권이 있는데 운전자들이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새로 진입하는 차량이 무턱대고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꾸고 교차로로 들어오려는 차,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얽히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혼돈의 회전교차로, 먼저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2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교차로 1차로나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복잡하게 얽히며 어수선합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멈칫거리며 눈치를 보기도 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와중에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머뭇거리는 기색 없이 거침없이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합니다.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교차로 진입 차량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회전하는 차량들은 속절없이 멈춰서 진입 차량을 지켜보다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진행합니다.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무색하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에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새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한 후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유의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또 다른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중간에 소나무 섬이 조성되어 있어 경관은 시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원해 보이는 경관과 달리 이 회전교차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골칫덩이 교차로입니다. 2차로로 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앞입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인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이 하나인 회전교차로에 비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현장을 보는 동안 이처럼 실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화가 많이 났는지 문을 세게 닫으며 내리고 스타렉스 운전자도 뒷목을 쓱 잡더니 이어서 내립니다. 그리고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법률방송 취재진에 사고 장면을 찍었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이거 찍은 거 있어요? 찍으셨죠? 일단 충돌 부위는 트럭은 오른쪽 앞범퍼가, 스타렉스는 왼쪽 운전석 측면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뒷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사에 전화를 겁니다. 좀 목이 안 좋네요. 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성산 IC에서 빠져가지고 파주축 하는데 돌면서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그 회전구간? 예, 거기에요. 그 앞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흔히 또 보이는 익숙한 풍경.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 사이 언쟁이 벌어집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은 교차로 우측 내리막길을 내려와 회전교차로 2차로로 진입해 진행합니다. 이때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빠른 속도로 차선을 바꾸다 그대로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과실은 더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 교차로 내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 추돌 사고 과실 비율은 2대 8, 진입 차량 과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기본 과실은 회전 차량 과실이 20%, 진입 차량 과실은 80%입니다. 다만 진입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과실 비율에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교통경찰이 와서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또 사고가 났네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면서 직진하는 차하고 이렇게 턴하는 차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개 차에서 보니까 둘 다 양쪽 직진을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좀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편인가요? 가끔씩 이제 경찰들이 와서 그런 거는 있어요. 실제 교차로 주변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에 나는 흔적, 이른바 스키드 마크가 도로 여기저기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라서 네네. 그래서 아마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사고 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네. 이런 회전교차로 추돌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심심치 않게 동영상과 상담이 올라옵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불박차는 여기서 돌고 있죠. 불박차는 이제 회전교차로 무섭대요.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교통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늘려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없애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통 교차로는 신호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위주에서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잖아요. 회전하면서 가는 부분이어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가는 교통 흐름 부분인 거여서. 예. 교차로 내에 정지선을 두고 진입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기존 로터리와 달리 회전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유럽식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155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평범한 교차로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도 평균 43.4%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선이 2개인 2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일단 교통당국은 하루 교통량이 2만 대 이하일 경우에는 1차로 회전교차로를, 2만 대 이상 3만 2천 대 이하일 경우엔 2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174곳에서 설치 1년 전인 2016년과 설치 1년 후인 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1차로 회전교차로의 경우 총 교통사고 건수가 76건에서 3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2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51건에서 52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선 차선 변경에 따른 엇갈림, 이른바 위빙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촉발한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2차로인 경우에 아무래도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위빙이라고 하는데 엇갈림 있죠. 1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엇갈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2차로에서는 안쪽 차로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차량과 바깥 차로에서 회전하려는 차량이 엇갈림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2차로 회전교차로를 다시 교차로로 원위치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의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정면 충돌해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회전교차로의 경우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는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신호를 없앤 것이 역설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더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1차로도 낯선데 2차로의 회전교차로를 만나면 운전자들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결국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사고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 앞서 장한지 기자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장한지 기자가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를 만나 법적 책임 문제 등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정경일 변호사는 진입하는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 간의 과실 비율을 따질 때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차량이 양보해야 됩니다. 기본 과실은 회전 차량 과실이 20%, 진입 차량 과실은 80%입니다. 다만 진입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과실 비율에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회전 차량이 후미 추돌했다라고 할지라도 진입 차량 과실이 60에서 70%, 그다음 회전 차량 과실이 30에서 40% 정도로 평가됩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회전교차로는 1차로로 회전교차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측, 외측 차로로 2차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취지는 교통량이 적은데 그리고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서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로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버리면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2차로 회전교차로, 내측, 외측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는 교통량이 적은 곳에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도로관리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건 아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회전교차로가 내측, 외측 2차로로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 운전자가 헷갈려서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묻기 힘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도심지 한복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이 정도까지 이른다면 도로관리청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구조적 개선은 그것대로 해나갈 일이고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에선 회전 차량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과 교차로 주변에선 무조건적인 서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속도 줄여야죠. 사실은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지. 이제 다만 이런 말할 수 있겠죠. 이제 회전교차로의 구간이 오히려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는 경우라서 내리막 차량이 서행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구간이라면 사실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주던가 해야 되지.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일종입니다. 따라서 서행 운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은 회전교차로는 서행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되지, 이와 같이 서행 운전이 불가능한 여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게 일부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본부장은 교차로 내 차선 변경 차량과 교차로를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 사이 엇갈림, 이른바 위빙 현상을 해소해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설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파트에선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짐승 짓인지 사람 짓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의문점도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동물 학대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입구 하단 철장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행위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플래카드엔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참혹하게 죽은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이후에도 인근 상가 골목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마포구청에서 걸어놓은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학대 같은 게 좀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뭐 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좀 주민분이 요청을 하셔갖고 저희가 그건 제공을 했어요. 새끼 고양이 사체 관련 처음엔 끊어진 꼬리만 먼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9일인데 우연인지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고양이 꼬리는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들 밥 주는 자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사체 발견했었는데요. 그때 사체가 먼저 절단된 꼬리가 먼저 발견이 됐고 그 꼬리는 저희가 밥 주는 자리인데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마치 보란 듯이 놓여 있었고 그다음에 몸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왜 고양이 꼬리가 잘려져 있지 하며 주변을 살펴보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주차된 차량 밑에서 처참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겁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보이던 어미 고양이가 3개월 전쯤 낳은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2시간 있다가 찾았거든요. 그 몸은 다리가 절단돼 있고 그다음에 속 내장 파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신은 아예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 뼈까지 잘라 토막을 내놓고 내장 등 속을 다 후벼판 듯한 참혹한 모습에 A씨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그 분노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저 어린 생명한테 고양이 새끼였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단순 혐오 범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정상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잔혹하게 해놔서 너무 끔찍했어요. 문제는 이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10월에도 끔찍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재작년 8월엔 나흘 연속 하루 한 마리씩 새끼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작년뿐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알기로는 3년째 이렇게 새끼 고양이들 토막낸 사건들이 작년엔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 범인은 밝혀지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 묻혔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약간 이렇게 수사를 하고 뭘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흐지부지 됐던 점 때문에 올해 또 이제 새끼철에 또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된 것만 3년 연속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마치 널어놓듯 유기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어서 이게 그냥 길고양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범죄 양상이 좀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려워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마포경찰서는 일단 전담팀을 꾸려 인근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주민이 보고서 호랑이 거기 있고 그렇게 보니까는 차 밑에 고양이가 또 이렇게 있는 거 죽은 고양이 보고서 떨어져 있으니까 112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동물보호법 위반 있죠. 동물보호법. 요새는 뭐 반려동물이 많아가지고. 의문점은 현장에 훼손된 사체만 있고 혈흔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죽은 장소와 발견된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토막낸 뒤 하반신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잘린 사체들을 옮겨놨다는 건데 잘린 하반신은 또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미가 갖다 물어놨나. 만약에 했으면 막 피가 막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피가 없대. 그러게. 일각에선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죽인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동물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태어난 직후도 아니고 몇 개월간 키운 새끼를 어미가 잔인하게 죽여 훼손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다 이빨도 나고 거의 2개월이 넘은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따라다니긴 하지만 스스로 먹이 활동도 할 수 있고 도망도 갈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그걸 영아 살해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고양이를 향한 잔혹함이
그 대상이 사람으로 향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입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우순이나 유영철의 경우도 개를 잔인하게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람 짓이라면 빨리 범인을 밝혀내고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빨리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학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7살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 머리에 쏜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동물보호연대는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고양이를 지난해 7월 21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을 입고 머리에 무엇인가 박힌 상태로 2달을 돌아다니며 왼쪽 눈이 실명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혀 있던 것은 못이 아니라 3개의 날이 달려있는 브로드 헤드라는 화살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살촉은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일으키는 등 맞으면 치명상을 입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다니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다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반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과 함께 동물 학대 논란과 관련한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이 현행 동물보호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제 목을 매다는 등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된 건데요.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동물 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마포구 사건처럼 이렇게 보란듯이 범죄가 대담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처벌이 되게 약하고 또는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경찰청 통계를 먼저 살펴보면 그 2015년부터 17년에 그 3년 동안 이제 경찰이 수사한 동물 학대 범죄가 총 575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처벌된 거는 70건에 불과하고요. 그 70건 중에 68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그 다음에 2건은 이제 벌금형이 아니니까 징역형인데 둘 다 집행유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5년부터 2017년간 3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제로 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일례로 실제로 이제 처벌이 이렇게 약한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실제로 잔혹한 범죄 중에 알려져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에 그 이웃집에서 기르고 있던 리트리버 반려견이잖아요. 그 되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가서 탕제원에 넘겨서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 강아지가 키우던 그 이웃집의 식구인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개소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게 그 처벌이 경미하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이렇게 동물보호법 규정이 마련은 돼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처벌이 이렇게 약한 걸까요? 이제 처벌이 약한 문제도 있고 또는 처벌을 피해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이제 주로 8조 1항이 문제가 되는데 8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인데 그럼 이러한 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개별적으로 다르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목을 매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었는데 반면에 이 개도살장에서의 이제 그런 도살 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살법이라고 해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 이거 지금 솔직히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어서 이렇게 개 도살장에서의 제가 봤을 땐 좀 잔인하거든요. 이러한 잔인한 방법이 법원이 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러한 좀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범죄가 일어난 건수에 비해서는 사실 정말 실형으로까지 간 거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좀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나요?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어요. 원래는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원래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어쨌든 징역이 1년 더 상향되었고 벌금의 한도도 1,000만 원 더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처벌이 어떤 법정형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원도 기존에는 대부분의 어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좀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지금? 해외는 우리보다 처벌의 어떤 수위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7천만 원. 그러니까 그 징역형의 어떤 그 최고형이 되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 같은 경우도 5억 원이 넘는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어서 대단히 미국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5년형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정형 최고형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게 실형,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런 논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어떤 형량이 그렇게 낮다고는 보지 않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게 어쨌든 법정 최고형은 3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하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이제 망원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단히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는데 처벌이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빨리 좀 양형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동물의 어떤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 반려묘 또는 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잔인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법률에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을 좀 도입을 해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뭔가 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기면 좀 강력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등 해외에선 기업살인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손팻말을 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30도를 넘나드는 여의도 아스팔트 뙤약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죽은 노동자는 있어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다며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의 우리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건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냅시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비를 깎고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사들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참가자들은 특히 지난 4월 있었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이번에야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이천냉동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4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업체 관계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참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겠습니까? 미친 듯이 돈만 쫓는 발주자와 원청, 그리고 그것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바로 이 사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이것은 차마 산자사고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난번에도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회사 최고 경영진이나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 회사 대표까지 같이 책임을 묻고 법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야 안전관리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나 비용을 훨씬 세게 해놔야 정말 터무니없는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뭉쳐서 명백하게 바로 잡아야 될 것 입법 제정하게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참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죽지 않고 노동자들이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나앉지 않는 그런 세상, 산업재해를 제일 많이 당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극 제정하라. 지난달 27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발족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우리 검찰이나 법원은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숨지는 중대한 산업재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던 19살의 청년이 열차에 끼어 숨지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거 완전 여기라고. 그래서 들어갈게. 모니터링 피는 너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뒷머리가 날아가고 시체가 쏘여있는데 20년을 키워온 어미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2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2인 1조 작업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이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은 피했습니다. 인력 부족, 조직 구성의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다. 경제적 요인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회사 차원의 문제여서 대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강하게 지울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원청인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19살 꽃 같은 청년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하청이든 원청이든 실형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원청 대표의 관리와 지휘 감독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자체가 전향적이라면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구의역 사고 1년 전인 지난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소속 28살 노동자가 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은 하청업체 대표와 본부장에 징역형도 아닌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청업체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메트로의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시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겪고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연말의 달뜬 분위기 속에 24살의 김용균 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쓸쓸하고도 참혹한 죽음을 맞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에 하청을 줬고 한국발전기술은 다시 고 김영균 씨 소속 회사에 재하청을 준 말 그대로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지옥과 같은 어두컴컴한 공사 현장에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리는 그 높은 소음 그리고 분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 현장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당혹감. 당시 원청과 하청을 포함한 수사 대상 18명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기소가 이뤄진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실무 관리자들이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 등 핵심 경영진 7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 사건도 원청이든 하청이든 다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았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졌는데 이에 책임을 지고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대표이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인식했었겠냐, 알았겠냐. 대표이사까지 그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법상. 검찰과 법원 모두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이나 회사 대표의 책임을 물어 강하게 처벌하는 데 인색하다는 비판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밑에 말단의 소장이라든지 공장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그것도 뭐 처벌 수준이 굉장히 약했었고 그래봤자 어쨌든지 이런 참사한테 불이될 수밖에 없고 대표이사를 직접적으로 또는 이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처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제정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일보한 거죠. 이런 가운데 최근엔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장애인 20대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참변을 당하는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재활용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업체 대표 박모 씨가 받은 처벌은 벌금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안전주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은 97%에 이릅니다.
그 기저엔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모든 노동자, 시민, 국민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재해, 시민재해 등 모든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 법인까지 그리고 중대재해가 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줄긴 했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고 산재로 다치는 사람은 연간 10만 명이 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낯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구조화한 위험의 외주화와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어제도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매일 6,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현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의 기자회견과 발의된 법안 내용을 어제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라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신용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고 노회찬 의원 안보다 법안 내용이 한층 강화됐고 더 구체적입니다. 일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은 안전관리 주체를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보면서 사고를 행정범 내지 과실범으로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강은미 의원안은 안전관리 주체를 기업과 경영 책임자로 못 받고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도 현행 법령은 행위자 중심으로 주로 결정권이 없는 노동자나 하급관리자만 주로 처벌하는 데 비해 강은미 의원안은 결정권자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특히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도 처벌 대상으로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 징역인데 비해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형을 정해 세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또 상해의 경우에 현행 산안법 사망처벌과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2명 이상 사상사고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특히 중대재해 관련 현행법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입증 책임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공계약 배제, 자금 공모금지 병과를 가능하도록 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 불평등 문제, 산재 사망 문제를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의 법안 발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2020년 올해 안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앞서 장한지 기자가 솜방망이 처벌 몇몇 사례 전해드렸는데 얼마 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38명이 죽은 사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 지난 4월 29일에 네.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네. 노동자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이 전기, 도장, 설비 등 이제 업체에서 고용한 네.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도 3명이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네. 원청 정규직이 아니라 네.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그 우리 사회의 네.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희생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가 나면 언제나 그 인재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6차례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네.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참변으로 이어진 사고라고 합니다. 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현재까지 조사는 이제 공기 단축을 위해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공사의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김승현 한화회장의 조카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고요. 네.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화재 사고 책임자의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8년에도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2008년에 네. 경기 이천의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네. 이때 이제 노동자 40명이 숨졌습니다. 네. 현장 점검 없이 소방 안전 점검 필증을 발부했고 네. 조급한 공사를 강행하는 등 그 안전 불감증이라는 면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 기업 관계자들은 네.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그쳤고요. 네. 12년의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같은 참극이 같은 지역에서 되풀이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네. 어제 집회에서 지난 2008년 네. 노동자 40명이 산재 사망에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네. 결국 2020년 참사를 불러왔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네. 38명의 떼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계속돼야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게 현재 관련 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그 사업주의 네.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네. 이제 산안법이 있는데요. 네.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네. 불리는 이 산안법은 네. 안전, 보건 조치를 미이행해서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을 야기할 경우에 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네.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내에 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누범 규정이 신설됐지만 네. 현실은 대부분 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용득 전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네. 최근 10년간에 네. 산안법 위반으로 이뤄진 6,144건의 1심 재판 가운데 네. 0.57%인 35건만 금고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 면죄부를 받고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네. 되겠는데요.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그나마 이제 말단, 관리직 정도이고 네. 회사 대표나 원청 업체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산안법의 양형 기준이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낮아서 네. 여전히 재판에서 가벼운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망 사고 네. 등의 그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네. 기업 경영주 그리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산안법으로는 이것을 포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그 산안법의 구멍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7년 네. 고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네.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사망, 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네. 노동자와 하급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 법인과 최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인데요. 네.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서 법정 최저형을 3년형, 네. 벌금 상한을 5억 원까지 높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고 노회찬 의원 안보다 한층 강화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관건은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냐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의원을 뭐 전수조사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찬성한 건가요? 네, 민주노총이 지난 5월 20일부터 네. 6월 5일까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네. 찬반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네. 1차로 36명의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네. 박주민, 송영길, 고민정, 송갑석, 양양자 의원 등 26명이 찬성을 네. 했고요. 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도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3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을 했고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찬성을 했고 1차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모두 36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영국이나 캐나다 등 네. 그 상당수 나라에서는 중대재해를 산업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명사고에 대해서 네. 경영 책임자와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네.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했고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 처리 비용이 네. 예방을 위한 그 투자 비용을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네. 기업이 경제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사전에 안전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줄어들기는 했지만 네. 산재로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민주노총의 보도자료는 뭐 단순한 뭐 수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예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해야 재해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법안이 통과되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수사 관련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공방이 3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15명이 출석한 15명의 시민위원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신청은 지난 2일 이 부회장 변호인이 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맞섰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1라운드에서 패했고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 소집을 결정하며 2라운드에서도 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3라운드 대결을 맡게 됐습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에서 25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합니다. 심의기일은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들은 심의 당일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을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양측은 30분 안에 사건에 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의견 진술 절차도 진행하는데 심의위원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출석한 검사나 신청인 측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본안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라고 한 만큼 이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기록만 20만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전문가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30쪽짜리 의견서나 양측 진술만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여론재판이나 경제위기나 삼성의 역할 등 범죄 혐의나 법리와 상관없는 부분들이 끼어들 여지가 적지 않게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수사심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사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 이런 취지를 따라 검찰은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기각되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수사심의위에서 전체 혹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라도 불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라도 나면 경제는 생각도 안 하고 이재용 괴롭히기를 했다는 비판과 역풍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검찰도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